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레지던트 1년차 의사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저는 왜 내 삶은 이럴까? 남들은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계속 비교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만난 따뜻한 인연으로 인해 저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 아무리 험한 삶을 살아도 마음에 온기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단 말을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마음에 온기를 준 따뜻한 인연이 저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이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걸어온 특별한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박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두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홀로 남겨졌죠. 하지만 천의 고아가 된 저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친척들은 저를 돌보기 거부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떠들었던 내용은 제 가슴에 비수로 남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자는 척하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대화하는 친척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거든요. 친척들은 자기들끼리 제 처지를 놓고 대화하며 각자 남은 저를 돌봐줄 형편이 안 된다며 각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친척들은 결국 고아원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슬픈 감정을 느꼈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껴져 비참함으로 가슴이 옥죄어왔죠. 고아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숙했던 집과 가족의 품을 잃고 전혀 모르는 아이들 사이에서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죠. 그곳의 아이들 역시 각자 자신만의 상처와 사연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지만 아이들 사이에는 묘한 경쟁과 질투가 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때론 사소한 일로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구 물건이 더 좋은지, 누가 더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싶은지 같은 것들이 다툼의 시작이었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지며 서열을 정리하려는 모습은 어린 저에겐 낯설고 무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굳이 무리에 섞여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혼자 되는 걸 택한다 해도 가끔은 제가 외면하거나 신경을 끄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제가 있었던 고아원은 재정 형편이 넉넉치 않았어요. 옷은 안 입는 걸 기부한 사람들의 것이나 고아원 아이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옷을 물려 입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입던 헌옷을 입어야 했고, 간혹 신발은 발에 맞지도 않아서 걸을 때마다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급되는 물품 중 몇 개는 부족해서 두 아이가 같이 쓰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이들은 가끔씩 남의 물건을 뺏어서 쓰곤 했고, 저 또한 저보다 나이 많고 힘센 언니나 오빠들에게 자주 제 물건을 뺏곤 했습니다. 야, 너 왜 공책이 2개야? 다른 애들은 하나인데? 이건 내가 가져간다? 싫어. 내 거니까 돌려줘. 야, 그런 게 어딨어. 나보다 어린 게 감히 공책을 2권이나 쓰겠다고? 너 진짜 욕심 많다. 그건 오늘 받은 공책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쓰려고 모아둔 공책이야. 제발 돌려줘. 싫은데?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뺏어 보던가. 그 짜리몽땅한 키로 나한테서 뺏어올 수 있다면 말이지. 처음에는 어떻게든 제 물건을 뺏어가는 언니나 오빠들에게 돌려받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나중에는 뺏어가면 뺏어가는 대로 그대로 두곤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기를 써봤자 나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니 이겨먹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척박하고 힘든 환경을 버티면서도 제가 놓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공부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저는 항상 공부가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었는데요. 제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건 초등학교 때 만난 한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참 독특하신 게 초등학교 선생님 치곤 굉장히 시니컬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애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움밖에 없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알아둬라. 부잣집에서 태어났거나 뛰어난 재능이라도 있어야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알다시피 그런 애들이 흔한 건 아니거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수는 평범한 친구들이고 집안도 평범한 친구들이 훨씬 많겠지. 평범한 사람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라도 해야 한다. 그게 살 길이야. 그 선생님도 참 특이하죠. 고작 초등학생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당연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재미없다는 표정을 짓거나 하품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 심오한 이야기나 어려운 이야기를 잘 알아들은 것도 있지만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이미 현실이 얼마나 각박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나이에 비해 굉장히 조숙한 편이었죠.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긴커녕 고아였고 딱히 미술이나 체육 같은 것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살 길은 공부뿐이었기에 선생님의 말을 깊게 새겨들었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항상 헌 공책 쪼가리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고아원에 공책 같은 건 당연히 넉넉하지 않았는데다가 새 공책은 고아원 언니 오빠들에게 자주 뺏기곤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이면지를 쓰거나 버려진 연습장 중 몇 장 새 종이가 남은 것을 잘라서 하나하나 모아 공책처럼 만들었었어요. 하루라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애들이 뛰어노는 시간에도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오늘 공부한 것들을 복습하며 필기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아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제가 안 잊고 왔는지 어느 날 몰래 제 공책을 찢어서 간이 책상 위에 갖다 놓았죠. 평소 인내심이 강한 저라도 필기한 것이 다 날아가자 순간 열이 뻗쳤고 누가 이걸 이렇게 찢어놨냐고 난리를 쳤어요.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써? 이거 누가 찢었냐고? 아, 시끄러. 공책 하나 없어졌다고 겁나 유난 떨면서 난리를 치네. 그 공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필기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하게? 너 공부해서 뭐 될 것 같아? 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고아가 공부해봤자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공부는 지원해줄 부모 있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건 너희 생각이지. 난 너희 같은 패배자랑 달라서 꼭 공부로 성공할 거야. 패배자? 어이가 없네. 같은 고아 주제, 지는 나보다 더 나은 처지인 줄 아네. 착각하지 마. 어른들이 보기엔 우리 둘 다 똑같은 고아일걸? 저는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그 아이의 어깨를 치며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테이프를 가져와서 찢어진 공책을 다시 모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을 이어붙이며 저는 더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고아가 무슨 공부냐고 비웃던 것들이 벙찌도록 제대로 성공해 줄 거라고요. 그렇게 악바리처럼 공부만 하면서 버티던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또 한 번 삶의 큰 전환점을 맞았어요. 저의 입양이 결정되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보통 이 나이에 입양을 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입양을 가는 친구들은 보통 다 어린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된 양부모님은 처음엔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저는 새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정말 고아원하고 다르다고 느꼈어요. 양어머니는 직접 집을 꾸미셨다며 새로 칠한 밝은 벽과 깔끔한 방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이 방이 앞으로 네 방이라고 하셨어요. 방에는 세이불이 깔려 있었고 창가에는 꽃무늬 커튼까지 달려 있었어요. 누구와 같이 방을 쓰던 저에게 따로 방이 생기다니 정말 신이 났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자주 다니곤 했습니다. 놀이공원에 데려가 회전목마도 태워주고 난생 처음 추러스라는 것도 먹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바닷가에 가서는 발을 담그는 시원한 경험을 한다던가 시끌벅적한 시장에 데려가 제가 고아원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일상을 선물해 주셨어요. 모든 게 새롭고 따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전 고아원의 삭막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나도 이젠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땐 이런 행복이 오래 가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양부모님은 잃어버렸던 친딸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친딸이 실종되어서 슬픔에 빠져 살다가 저를 입양한 케이스였거든요. 하지만 저를 입양하고 나서도 마음 한편으론 잃어버린 딸에 대한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양부모님은 간혹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의 고아원들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실종된 친딸이 혹시 고아원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당시엔 지금처럼 미아 아동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양부모님은 직접 발품을 팔며 친딸을 찾았죠. 제가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동안에도 양부모님은 마음 한편으로 계속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양부모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건지 마침내 한 고아원에서 딸을 찾았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부모님이 딸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나도 자매가 생기는 거냐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입양된 이유가 양부모님의 딸 지혜와 닮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양부모님은 가끔씩 저를 지혜야 라고 잘못 부르곤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는 너랑 닮은 우리 지혜도 자랐으면 딱 너처럼 예뻤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혜라는 여자애의 대체품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양부모님이 딸을 찾았단 말을 들은 그날 밤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섞였었어요.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건지, 내가 이 가족 안에 있을 자리가 남아있을 수 있을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불안감에 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까지 꼴딱 날을 새버리고 말았고 이런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듯 곧 그 불안이 스멀스멀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딸과 저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친절한 듯 하셨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생전 안 시키던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만약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를 혼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양부모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죠. 결국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전부 물거품이 돼 사라져버렸고 어느 순간부턴 이제는 최소한의 음식과 옷만 제공하면서 모든 집안일과 심부름을 떠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게 집안일과 심부름을 하는 와중에도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고 항상 늦은 시간까지 그날 배웠던 것들을 다 복습하고자 했습니다. 이토록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저이기에 사고 싶은 문제집도 많았지만 양부모님은 저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셨어요. 아버님, 이번에 제가 따로 공부하려고 문제집 하나만 사려고 하는데 혹시 사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집? 뭐 학교에서 사오라는 거야? 아니요, 학교에서 사오라는 건 아니고 제가 따로 풀고 싶은 문제집이 있어서요. 이번에 보는 시험이 중요한 거라서요. 다른 친구들도 이런 문제집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 따라할 생각 말고 네가 있는 환경에서나 최선을 다해. 이미 있는 문제집도 충분하다고 본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집은 다 풀어서요.
문제집을 한 번만 푸는 사람이 어디 있니? 다시 복습하고 복습하는 거지. 복습도 할게요. 그런데 정말 이 문제집 하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꼭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네가 알아서 벌어서 사는 건 어때?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고. 아직 알바할 나이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학교 다니면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참아. 세상에 필요한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없는 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아버님, 정말 간절해서 그래요. 한 권만 부탁드릴게요. 한 권? 한 권 사주면 다음에 또 뭐 사달라고 할 건데. 네가 쉽게 얘기하니까 내가 다 들어줄 것 같아. 더 이상 말 꺼내지 마라. 도대체가 말이야. 친딸도 아닌데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지. 나 같으면 죄송해서라도 이런 부탁 못하겠는데 넌 왜 이렇게 뻔뻔한 거니?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 더는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리는 양아버지의 모습만 바라보며 집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저의 처지를 깨달았죠. 그 대화 이후로는 따로 문제집을 사달라는 얘기를 다시 꺼낼 수 없었고 저는 친구들이 다 푼 문제집을 받아 풀거나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생활이 서러웠지만 그렇다고 고아원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불행은 또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는데 주말에 가족들이 저만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여행을 떠났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해 셋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걸까 싶어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를 한 번 잃기도 어려운데 저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잃어버렸잖아요. 하늘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번이나 가족을 잃으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저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라도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안정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죠. 대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고 그 결과 학업에 더 강박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던 모양인지 저를 눈여겨본 고아원 원장님께서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 고아원은 지역 기업이나 후원자들과 협력해 학업에 뛰어난 학생들에게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거든요. 원장님은 제 학업 성적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뚜렷한 꿈을 보고 저를 후원 대상자로 추천해 주셨고 이때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후원자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였는데 그는 처음 만난 날 제가 쓴 글을 읽었다며 무척 인상 깊었다고 말했어요. 고아원에서는 지역 후원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아이들의 글을 모아 문집을 주기적으로 발간하곤 했거든요. 당시 저는 제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냈고 그 내용을 후원자 아저씨도 보게 된 것이죠. 다은아, 네가 쓴 글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서요.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글에서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 부모님을 2번이나 잃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 네가 가진 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너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의 그 꿈을 꼭 돕고 싶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돈이든 환경이든 다 만들어줄게. 감사합니다. 정말 더 열심히 해서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후원자 아저씨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울컥했어요. 저의 보잘것없는 글을 읽고 제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이 다 쓴 문제집을 받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집을 수십 권 사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비싼 인강도 마음껏 들었죠. 그야말로 지식의 풍족함을 누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후원자 아저씨께서 주신 기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과 감사가 밀려왔어요. 저를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드디어 수능날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있었으니 떨리기도 했지만 꼭 해내겠다는 의지로 시험장에 들어갔죠. 제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서울대 의대 가는 거요. 다른 대학의 의대도 있었지만 저에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의대에 가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수능이 끝나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 솔직히 기대보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당연히 잘 봤냐 못 봤냐를 따지면 잘 본 축에 들었지만 알다시피 의대, 그것도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려면 아쉬운 점수였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가 안 되면 다른 대학 의대라도 가야겠다. 서울의 다른 의대에도 원서를 내고 딱 하나만 과를 다르게 했습니다. 혹시나 의대에 다 떨어지면 갈 곳이 필요하니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도 저는 인간적으로 서울대 의대는 아니어도 다른 대학 의대는 붙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공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겁니다. 물론 그 공대도 명문대였고 훌륭한 학교와 학과였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허전했어요. 그렇다고 대학을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딱 하나 붙은 그 공대라도 가야 했습니다. 저는 후원자 아저씨에게 제가 명문대 공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아저씨는 축하한다면서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아저씨는 깔끔한 한식당에서 만나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눈치 빠른 아저씨는 저의 이런 기분을 눈치챘나 봐요. 다은아, 의대에 못 들어가서 많이 속상하지? 지금 합격한 곳도 물론 좋은 곳이지만 다은이는 목표가 더 높았으니까. 그쵸. 제 목표는 서울대 의대였으니. 그래도 다른 대학 의대는 하나라도 합격할 줄 알았는데 죄다 떨어졌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너무 결과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은이가 그렇게 아쉬움을 느낀다면 혹시 다시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다시요? 재수 말씀이세요? 그래, 서울대 의대가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목표라면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아저씨, 재수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은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꿈을 응원한다고 했잖아. 재수 비용은 내가 다 지원할게. 학원비든 교재비든 네가 필요한 건 전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네 꿈에만 집중해. 저 이제 곧 20살이 돼서 성인인데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른이 되었으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20살이라고 해도 이제가 성인이 됐는데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당연히 어른이 도와줘야지. 네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나중에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 않겠니? 한 번 더 도전해서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봐.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저 이번엔 꼭 성공해서 아저씨께 좋은 소식 전할게요. 아저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실패하고 낙담한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주겠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무조건적인 응원이나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아저씨의 말은 단순한 조언 그 이상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나를 믿어주는 아저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2배로 열심히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짐은 제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줬고 다시 펜을 들게 하는 힘이 되었죠.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저의 이러한 기쁨은 항상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재수를 시작한 지 몇 달쯤 되었을 때 하루는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데 후원자 아저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저씨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차분한 목소리였고 묘하게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시간을 낼 수 있냐고 물으시며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약속 장소로 급히 달려갔고 어김없이 또 불안한 예감은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날 아저씨는 병원에서 골수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고 침착하게 여쭤봤습니다.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아저씨는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맞는 공여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공여자가 되겠다고 아저씨를 돕겠다고 설득했고 결국 골수 검사를 받았어요. 제 골수가 맞기만 하면 당연히 드릴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나온 결과는 불일치였고 그 순간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랐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니 죄송한 마음과 무력감만 밀려왔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마음 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착한 아이라고 하셨죠. 비록 골수를 줄 순 없었지만 저는 아저씨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주 한 번은 병원에 병문안을 가곤 했어요. 제가 아저씨를 찾아가서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매번 갈 때마다 아저씨는 공부해야 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자주 와서 되겠냐며 은근히 핀잔을 주곤 했지만 항상 그런 말씀 뒤에 스쳐 지나가는 미소를 보면서 내심 제 방문을 기다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자기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선 아저씨가 제게 베풀어 주신 마음과 응원이 훨씬 크다고 느껴졌어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라도 그렇게 병문안을 자주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과 학원, 자취방 3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 둘이 와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딘가 껄렁해 보이는 느낌에 여자는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더군요. 병실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아저씨 지인인가 싶어서 인사를 건네려고 하는데 남자가 저를 향해 도끼 눈을 뜨며 말을 걸어왔어요. 넌 누구냐? 누군데 우리 사촌형 병실에 와 있는 거야? 아, 저는 이분한테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후원? 무슨 후원? 이렇게 젊고 어린 여자를 후원할 일이 뭐가 있어서? 아저씨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공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신 분이세요. 아, 사촌형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애가 너구나. 아무리 그래도 병실까지 드나드는 건 좀 과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봐. 말은 학비 지원이라고 하지만 너 혹시 형의 어린 애인 아니냐? 뭐 재산 노리고 나이 든 남자 꼬시는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충격적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문안을 왔다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몸이 굳은 채로 얼어붙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옆에서 지켜보던 아저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나섰습니다. 재산을 노린다고? 그건 오히려 너 아니냐? 병문안으로 온 게 아니라 내 병세를 보러 온 거겠지. 네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계산해 보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형,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계산했단 거예요?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예민? 네가 와서 내 후원받는 고아를 질 나쁜 여자가 모욕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냐? 네가 내 병세가 더 나빠지길 바라는 게 아닌지 내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형, 내가 왜 형 병세가 나빠지길 바라겠어요. 그건 오해예요. 그냥 상황이 이상해서 물어본 것뿐이라고요. 상황이 이상하다고? 병실에 병문안 오는 건 평범한 사이에도 아주 흔한 일이야. 너같이 비정상적으로 사는 애들이나 병실에 여자가 온다면 무조건 이상한 쪽으로 의심하는 거지.
병실까지 와서 후원받는 애를 애인으로 몰고 재산을 노린다느니 그런 막말을 하는 게 정상이냐? 형, 난 그냥 장난처럼 한 말이에요. 형도 알잖아요. 내가 진지하게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장난? 그게 장난이라고? 너희 둘이서 짜고 내 돈이나 노리고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네 천박한 애인을 데리고 꺼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 형, 이건 정말 오해라니까요. 오빠, 오늘은 그냥 나가자. 영 분위기가 아니야. 형, 너무하시네. 내가 형 걱정돼서 온 건데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잖아요. 걱정? 네 걱정은 항상 돈 때문 아니었냐? 이젠 이런 일로 더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라. 나가! 결국 아저씨의 사촌 동생은 옆에서 계속 설득하는 애인의 손에 이끌려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아저씨는 한동안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의 분노를 사기려는 듯 보였어요. 저 역시 아저씨의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조용히 서 있었죠. 아저씨는 감정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나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셨고 그제야 입을 열어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다은아. 네가 이런 모욕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이런 꼴을 봤구나. 아니에요, 아저씨. 전 괜찮아요. 저 녀석은 내 사촌 동생인데 철이 없고 무책임하게 살아온 애야. 사업을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으면서 나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했지. 처음엔 친척이기도 하고 가족 간의 정도 있으니 도와줬는데 그게 점점 당연한 권리인 줄 알더라고. 그런데 왜 아저씨를 이렇게까지... 돈 때문이지.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사촌 동생 애인인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둘이 짜고 나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온갖 수작을 부렸어. 오늘도 그런 속셈으로 온 거겠지. 아무튼 다시 한번 사과하마. 병원에 말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아저씨는 끝까지 저를 위로하시면서 병원 사람들에게 면회를 제안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저씨 말대로 저는 병문 안에 가도 더 이상 그 인간들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느새 시간을 흘러 또다시 결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는 저는 어딘가 모르게 이번에는 정말 잘 본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 의대 합격 발표날이 왔어요. 결과는 합격이었고 저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마치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눈물이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이 소식을 바로 아저씨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아저씨가 아닌 아저씨의 비서였어요. 비서는 침통한 목소리로 부고를 알렸습니다. 사실 아저씨는 며칠 전부터 위독한 상태였지만 의대 발표 날까지 이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대표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덧붙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쥔 제 손이 떨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쁨과 함께 전하고 싶었던 소식이 결국 아저씨께 닿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아저씨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상주 노릇을 자처했어요. 아저씨는 자식도 부모도 없는 분이셨으니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제가 예의를 다해야겠다는 마음이었죠. 장례식장은 많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고 저는 상주로서 자리를 지키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오후 조용한 분위기를 깨며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의 사촌동생과 그의 애인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삐딱하게 둘러보며 아저씨의 사촌동생은 저를 보더니 시비조로 말을 걸어왔어요. 야, 여기가 우리 형 장례식 맞아? 그런데 네가 왜 상주 노릇을 하고 있어? 네가 뭔데 감히 이런 자리에 앉아있냐? 그러게 말이야. 자기가 무슨 딸도 아닌데 상주 노릇을 한다고? 진짜 수상하네. 너 말이야. 정말 그냥 후원받는 고아 맞아?
재산 때문에 내 남자친구 사촌한테 아양 떤 거 아니지? 솔직하게 말해라. 도대체 무슨 사이야? 형이 너한테 재산 물려준다고 했지? 아니면 형이 외로우니까 애인처럼 굴면서 재산을 뜯어내려고 한 거 아니야? 뭔가 저렇게 나이 든 남자 꼬셔서 첩질하는 애들 보면 딱 표가 나지 않아? 일단 생긴 것부터 얌전해 보이진 않잖아. 병실에 드나들던 게 다 그런 속셈 아니겠어? 말 좀 해보라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여기 있다는 건 뭔가 콩고물이 있으니 그런 거 아니야. 우리 형 재산 노리는 건 원래 나한테 물러야 할 걸 네가 가로챈 거 아니야?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그게 친척한테 가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 근데 그걸 가로채기 위해 고아라고 동정받으려고 쇼를 하고 있었던 거겠지. 다 가식 아니야? 내가 변호사한테 확인해 볼 거야. 형 유언장도 남겼던데 설마 너한테 다 넘긴 건 아니겠지? 만약 그런 거라면 법대로 할 거야. 그 인간들의 막말을 들은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수선한 분위기가 장례식을 뒤덮었고 저를 향한 불편한 시선도 하나를 느꼈죠.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순간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역시 아저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혼란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면서 침착하게 행동하고자 했어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사촌 동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언장 얘기하니까 마침 저도 생각난 게 있어요. 안 그래도 오시면 드리려던 게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사촌분께 남기신 유언장이 있거든요. 뭐? 형이 나한테 유언장을 남겼다고? 네, 지금 당장 비서분한테 가져오라고 할게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군. 유언장 내용이나 들어보자고. 아저씨의 사촌 동생은 자기한테 남겨진 유언장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소란 피우는 걸 멈추고 갑자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함께 일하던 비서에게 유언장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비서는 차분하게 조문객들 앞에서 유언장을 꺼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저씨의 사촌 동생은 이 내용이 자기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일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유언장의 내용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동안 사촌 동생이 재산을 노리고 아저씨에게 부린 수작질이 적혀 있었고 비서가 유언장을 읽어감에 따라 점점 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글의 마지막엔 재산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물려주겠다며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사촌 동생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함을 치며 분노를 터뜨렸고 옆에 있던 애인 또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흥분했죠. 참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형제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사촌이면서 자기가 그 재산을 받아 처먹으려고 했다는 게 말입니다. 그 어리석은 놈은 저를 노려보면서 이게 다 니년 때문이라면서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저에게 달려드는 사촌동생을 막아섰죠. 결국 장례식장의 직원들이 와 아저씨의 사촌동생과 그 애인을 끌고 갔고 떠나면서 두고 보라는 식으로 법적으로 끝장을 볼 거라고 고함을 지르며 추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저는 그런 그에게 코웃음을 치면서 참 멍청하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사촌은 유럽은 청구권도 없는데 무슨 법을 들먹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게 법 운운하지 말라면서 재산 채울 생각하기 전에 머릿속에 지식이나 채우라고 얄밉게 말했어요. 그는 저의 약올림에 얼굴이 더 시뻘개졌지만 양쪽에 장례식장 직원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위협하지 못했죠. 그렇게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자 장례식장은 다시 차분한 분위기로 돌아왔고 저는 마지막까지 아저씨의 장례를 지키며 예의를 다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날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고요가 찾아온 장례식장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마음속으로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저씨의 변호사라고 소개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단히 봉인된 봉투를 하나 건네며 이제 장례식이 끝났으니 유언장을 개봉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비서가 제게 임종을 알리면서 아저씨가 저에게 남긴 게 있다는 말을 미리 듣긴 했는데요. 저는 일단 먼저 죽은 이의 넋을 기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장례식 끝나고 난 후 유언장을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장례식 끝나고 저를 찾아온 거였죠. 마침내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유언장에는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아저씨는 사실 후원의 시작이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저와 나이와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 또 다른 김다은을 후원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비서의 착오로 그 사람이 아닌 제 자료가 전달되었고 그렇게 제가 후원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저는 원장님의 추천으로 아저씨가 후원한 걸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오히려 아저씨가 원장님에게 이 아이를 후원하고 싶다고 부탁한 것이었대요. 하지만 몇 달 후가 지나고 나서 자신이 찾는 아이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을 때 아저씨는 고민했다고 하셨어요. 이미 후원하고 있던 아이의 지원을 끊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저씨는 저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기에 결국 후원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도 아저씨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 생각해보니 이런 실수가 아니라 운명이 너와 나를 만나게 한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었대요. 유언장에는 아저씨가 또 다른 김다은이라는 사람을 찾으려 했던 이유도 적혀 있었는데요. 과거에 아저씨의 기업이 내린 결정으로 김다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이 도산했고 그 결과로 스스로 그가 목숨을 끊으면서 그녀의 가족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대표까지 직접적인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 자세한 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사업 기록을 정리하던 중 과거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을 검토하면서 우연히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공장의 사장이 세상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죄책감과 속죄의 마음으로 가족들에게라도 보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그 공장의 사장이 세상을 떠난 후 아내 쪽도 2년 후 병으로 죽게 되면서 그 둘의 딸인 김다은이란 소녀가 고아원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간에 그녀가 있던 고아원에서 화재 사고가 있어서 거기 있던 아이들이 각자 다른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버린 고아원 건물이 폐지되면서 아이들의 서류가 일부 소실되는 바람에 김다은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아저씨는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을 자신이 망쳤다고 생각해 반드시 꼭 찾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김다은이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결심하셨대요. 그러다가 김다은과 이름과 나이가 똑같은 저를 찾게 되었고 실수로 저에게 후원을 하게 됐던 거죠. 아저씨는 저에게 후원을 하면서도 계속 김다은의 행방을 찾았지만 죽는 그날까지 그분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자신이 세상을 뜬 이후에도 비서를 통해 계속 김다은 씨의 행방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유언장에는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도 명확히 적혀 있었는데요. 전체 재산의 절반은 저에게 남기고 나머지 절반은 원래 후원하려 했던 김다은이 발견될 경우 그녀에게 돌아가기로 했어요. 만약 찾으려고 했던 김다은 씨를 일정 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사회에 환원하라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마지막에는 아저씨는 제가 아저씨의 재산을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쓰길 바라며 강제는 아니지만
혹시 생각이 있다면 김다은 씨를 찾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는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굳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강요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인 듯 싶었지만 저는 고인의 유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남긴 재산의 일부를 기반으로 김다은이라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이 여정이 쉽진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건 단순한 부탁을 넘어 아저씨와의 약속이었어요. 아저씨의 유언에 따라 저는 김다은 씨를 찾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직접 뛰어다닐 수는 없었으니 흥신소에 의뢰했죠. 저는 비서를 통해서 아저씨가 남긴 사업 기록과 김다은 씨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고 그 자료를 흥신소 사장에게 넘기면서 사람 하나를 찾아달라고 했죠. 한 기업의 대표도 못 찾을 정도였으니 뭐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지만 김다은 씨를 찾는 일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몇 달 후에서야 겨우 흥신소 사장이 실마리를 발견했다면서 찾아왔죠. 그는 갖은 노력 끝에 김다은 씨의 초등학교 시절 동창이자 고등학교 동창을 겨우 찾았다고 말했고 저는 흥신소 사장과 함께 그 동창분을 만나러 갔어요. 이분은 다은 씨와 초등학교 시절 친구였다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다은 씨가 있는 학교로 전학 오면서 다시 재회한 케이스였어요. 동창부는 김다은 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은이는 정말 미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특히 고등학생 땐 친구들 사이에서도 재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저도 그래서 처음엔 다은이가 그 꿈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대 입신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다은이가 지냈던 고아원을 후원해주는 지역 유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미대 입시를 준비했어요. 다은이도 그 덕에 재료비나 학원비 걱정 없이 미대 준비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미대를 포기하게 되었지만요. 어쩌다가 김다은 씨가 미대 입시를 포기하게 된 건가요? 그 지역 유지가 저희 고3 올라갈 무렵이었나? 탈세와 여러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 일이 지역 신문에까지 났을 정도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니 더는 후원을 받기는 어려웠겠죠. 갑작스럽게 지원이 끊기니까 다은이가 준비해왔던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미대를 포기하더라고요. 고아가 무슨 돈이 있어서 미술 학원비랑 재료비를 감당하겠어요. 세상에, 그랬군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김다은 씨랑 연락이 끊겨서 성인이 되고 나서 뭐 하며 사는지 모른다고 하셨죠? 네, 고등학교 졸업식 때 본 게 마지막이에요. 자세한 근황은 알 수 없지만 그때 다은이가 숙식이 제공 가능한 공장에 들어간다고 한 게 생각나요. 아무래도 고아원 나오면 잘 곳이 없으니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소식이 궁금해서 연락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김다은 씨 동창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창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할 시기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온갖 어려움을 홀로 견뎌내야 했던 그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저 또한 고아로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녀의 처지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동창과의 대화 도중 김다은 씨의 행방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은이는 비록 미대를 못 가긴 했지만요. 그래도 저는 다은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다은이는 워낙 목표로 하고자 하는 걸 무조건 이루는 아이였거든요. 그때 공장에 취직하겠다고 했을 때도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럼 네 꿈을 포기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다은이가 절대 포기 안 한다면서 자립비용을 바짝 돈을 모으기 위해 잠시 공장에서 일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꿈을 이룰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랬더라? 다은이는 공장 일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예술활동 준비금을 지원해주는 단체를 알아보겠다고 했던 것도 같아요. 저와 흥신소 사장은 동창생의 말을 듣고 힌트를 얻어 청년들을 후원해주는 여러 예술 지원단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또 단체를 하나하나 알아보고 다니느라 몇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노력은 헛되지 않았는지 마침내 김다은 씨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찾아낸 저와 동갑인 예술가는 최근에 지역 전시회에 참여한 흔적이 있었어요. 흥신소 사장은 예술단체와 연결된 기록에서 현재 그 예술가가 한 미술학원의 보조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 김다은 씨가 우리가 찾는 그 김다은 씨가 맞길 바랬어요. 마침내 대망의 그날, 저는 학원 앞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몇 분 후, 한 여성이 학원 문을 닫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 여성의 얼굴을 보자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어요. 미술학원 홈페이지의 프로필 사진에 있는 그 김다은 씨의 얼굴이 맞았죠.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실례지만 김다은 씨가 맞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김다은 씨의 아버지 성함에 대해 언급하자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김다은 씨는 제게 어떻게 당신이 아버지 성함을 아시냐고 물었고 저는 김다은 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옮겨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와 김다은 씨는 카페로 이동했고 거기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제가 김다은 씨를 찾는지, 돌아가신 아저씨가 얼마나 진심으로 찾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아저씨가 김다은 씨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 했는지 등등을 말했죠. 김다은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서러움이 몰려왔는지 갑자기 울컥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공장이 도산하고 2년 뒤에 엄마도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겨진 현실에서 그나마 저를 위로해준 게 미술이었어요. 저는 비록 미대도 못 가서 정식 강사도 못하고 알바나 다를 바 없는 보조 선생님으로 일하는 정도지만 그래도 그림 그리는 일이 좋거든요. 다은 씨, 이제는 원하시는 미대 갈 수 있어요. 아저씨께서 재산 절반을 물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재산으로 김다은 씨의 꿈을 이루고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사세요. 그런 큰 돈을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께서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건 아시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일은 흔한 일이잖아요. 물론 원망하는 마음이 1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저를 찾기 위해 그렇게 애쓰셨다고 하니 미워할 수만은 없네요.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뇨. 당연히 받으셔야죠.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이 돈을 꿈을 이루는 데 써주시면 하늘에서 아저씨가 지켜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도 더는 거절하기 어렵겠네요. 하늘나라에 계시니 그분께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요. 그렇게 김다은 씨는 아저씨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힘겹게 살아온 삶 속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진정한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놓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아저씨를 향해 드디어 염원을 이뤘으니 이제 걱정 없이 눈 감으셨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동안 김다은 씨를 찾아내기 위해 애쓰셨던 아저씨의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편안해지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김다은 씨는 예상대로 후원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다시 미대 입시를 준비했고 당당하게 다음해 수석으로 미대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도 그녀는 꾸준히 미술 공부를 하면서 다른 작가들과 연합하여 전시회도 열었죠. 김다은 씨는 전시회를 열면 꼭 저에게 전시회 초대장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날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항상 다은 씨의 전시회에 참석했고 그렇게 우리 둘이 만나게 되면 종종 우리의 삶을 바꿔준 아저씨의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김다은 씨가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동안 저 또한 가만히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해 드디어 목표를 이뤄 진짜 의사가 되었어요. 물론 아직 햇병아리 레지던트 1년 차라 힘든 병원 일에 피곤함을 느끼긴 하지만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아저씨가 떠난 뒤에도 그분이 제게 남긴 흔적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아저씨의 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몇 달 전 저는 병원에서 준호라는 고등학생 소년을 만났는데 준호는 병실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아직 성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보탬이 되려고 형과 함께 알바를 뛰고 있는 친구였어요. 준호의 형도 성인이라곤 하지만 대학생이라 아직 어린 사람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형국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자고 있는 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울고 있는 준호는 병실 문이 열린지도 모른 채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얼마나 힘들면 그 어린 것이 인생이 힘들다고 그랬겠어요. 너무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준호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떠오르더군요. 저는 그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저씨에게 속삭였어요. 아저씨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 병문안으로 온 준호와 준호의 형을 본 저는 그들을 불러 할 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준호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왜 자기를 도와주냐고 물었지만 저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 이유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정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나중에 커서 준호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돕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죠. 아저씨가 남긴 그 소중한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희망과 연결된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뜻을 잊지 않고 저 또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해요. 제 사연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